안녕하십니까. 단박에 오름의 대장장이 전주호입니다.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요.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힘내서 더 좋은 강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 아직도 모르시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 단박에 오름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저희가 21년도부터 카페를 운영하면서 스포츠 지도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 자료, 학습 자료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가입하셔서 그런 자료도 다 이용하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합격 후기 꼭 남겨주세요. 그렇게 남겨주신 합격 후기들이 저희가 인터넷 통산에서 가장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합격의 대열에 합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23년도 스포츠 사회학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이 23년도 스포츠 사회학은 끔찍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끔찍하냐면, 제가 22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스포츠 사회학을 저희가 추천드리긴 하지만 이 스포츠 사회학이 문제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다, 잘못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요. 23년도에 굉장히 많이 잘못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건 원래 사회학 이론인데 그걸 자꾸 스포츠 사회학이라고 우기고요. 그리고 사회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라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하신 분들이 문제를 내다 보니까 사회학의 원래 이론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시고요. 또 하나는 문제를 만드는데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문제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몇 달에 걸려서 문제를 만드는데 되게 공무원 시험들이 그러거든요. 적어도 한 2달 전에 문제를 만들고 검토하고 그러는데, 이 스포츠 사회학은 제가 보기에는 한 일주일 이내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잘못 나오는 게 좀 많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잘못 나왔고 어떤 문제는 좋은지. 자, 1번. 스포츠의 교육적 순기능을 묻고 있습니다. 요건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자, 스포츠 교육의 순기능이니까 긍정적 기능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말, 나쁜 말만 골라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스포츠 교육을 하면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됩니다 라고 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요즘 학교 운동시설을 지역사회에 오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렇게 그 교육을 통해서 스포츠 활동을 배운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뭔가 지도자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순기능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체육 활동이, 스포츠 활동이 평생 체육에 연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스포츠가 상업화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마추어리즘이 소멸된다, 아니면 위축된다 라고 해서 돈을 위한 스포츠, 즐거움이나 체력의 단련? 이런 역할의 스포츠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스포츠로만 축소되더라 하니까 이거는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학업 활동을 격려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잠깐 오해하시면, 운동만 하는 애들은 공부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학업 활동이 격려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학업 활동을 격려한다라는 건요, 하면 돼,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어 라는 의지를 키워준대요, 스포츠 교육이.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에요. 스포츠 참여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말이에요. 참여 기회의 제한이라는 건. 네, 그래서 우수 선수들, 학교 대표 선수들을 위주로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지고 스포츠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반 학생들의 참여 기회는 제한되더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교육의 평등에 어긋나는 거니까 부정적인 기능, 역기능이겠네요. 그 다음에 승리지상주의, 승리만 하면 최고야 라는 의식을 키워준다라고 하면 이것도 좋은 건 아니겠네요. 그러면 답이 빠바방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기역, 또 뭐죠? 여기 있다. 니은, 리을, 기역, 니은, 리을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 있네요. 이런 문제는 거저 먹고 들어가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 틀리시면 곤란해요. 이런 문제들을 틀리면 그러면 과락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 맞아야 이제 평균 한 80점, 85점 이런 정도로 거뜬하게 합격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코클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코클리는 스포츠와 관련해서 스포츠 사회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람이에요. 이 코클리는. 그래서 이제 코클리가 스포츠의 변화,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스포츠는 또 어떻게 변했니? 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상업주의와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상업주의에 따른 스포츠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문제를, 이런 식의 문제를 내는 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의 문제를 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이렇게 내면 곤란합니다. 시간도 가뜩이나 없어요.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OMR 카드 작성 시간을 남기려면 1분에 약 한 40초, 45초 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선명하게 안 내는 겁니다. 제가 문제를 고쳐드릴게요. 그 스포츠 변화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가야 돼요. 이래야 문제가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스포츠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여기를 읽게 돼요. 여기를 읽게 돼요. 여기를 읽게 되고 옳은지 그른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따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문제를 내면 곤란해요. 그건 그 수험생들 시험 보러 온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거죠. 지금 보면 이렇게 줬어요. 스포츠 조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니를 잘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보죠. 우리가 프로야구를 보면 스포츠 조직이 변화해서 스포츠 조직이 그전에는 이제 그 스포츠의 그 진행, 경기의 진행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잖아요. 운영과 경기에. 그런데 스포츠 경품 추천 연예인의 시과 같은 의전 양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스포츠의 구조가 변화했다라 그랬어요. 스포츠의 구조가 변화했다라는 건 뭐죠?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룰과 조직이 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스포츠의 심미적 가치보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행위들, 멋진 어떤 퍼포먼스들, 이런 것보다 영웅적인 가치를 중시하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건 내용, 그리고 선수의 자세, 선수의 태도가 달라진 거지 구조가 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 그 다음에 스포츠의 목적이 달라졌어. 목적이 처음엔 아마추어리즘인데 요즘은 프로페셔널리즘을 추구하게 되었다 하니까 이건 맞겠다. 이것도 맞겠다. 그죠? 이번에 스포츠의 내용이 달라졌나? 이게 내용의 경우인지 봐요. 이거는 프로농구의 경우에 전후반에서 쿼터제로 변경되었으니까 이거는 룰의 문제인데 룰? 그죠? 그러면 내용이 아닌데 이거는 구조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다? 그럼 틀렸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문제를 이렇게 바르게 연결된 걸 골라라라고 문제를 냈으면 쉬운데 관한 설명으로 온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여기만 읽게 되니까 되게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딸리죠. 그래서 문제 보실 때도 똑바로 보셔야 돼요. 문제가 좋지 않다. 그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맞는 거 보면 기억하고 디귿을 골라야 되니까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공부해서 풀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 책엔 이걸 아예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요건 있죠, 요건. 스포츠의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들이라고 여기는 있죠. 근데 코먼웰스 게임 같은 건 없어요. 저희 책에. 이런 거 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대백과 사전이 돼요. 이렇게 책이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른다라고 가정하고도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국주의가 뜻이 뭐고, 민족주의가 뜻이 뭐고, 다문화주의는 뭐고,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것은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건 공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중학교 과정에서도 배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사회과정에서 한 번 더 배웁니다. 2번 배워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만 잘 하셨으면 이런 용어들은 아시는 용어고요. 그리고 워낙 신문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럼 볼게요. 코먼웰스 게임이 뭐냐면 영연방 국가들, 영국이죠. 영국이 연방 국가잖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스포츠 메가 이벤트인데 영연방 국가의 통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건 원래 영국의 스포츠였어. 영국의 스포츠였는데 그 스포츠로 알려진 크리켓과 럭비는 대부분 영국의 식민지였던 영연방 국가에서 인기가 있어요 라고 했어요. 뭐야, 커먼웰스 게임 하다가 말고 뭐지?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인가 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원래 영국 거였는데 영국 식민지에도 파급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민지를 만들어가면서 운영하는 국가들을 뭐라 그러죠? 제국이라고 하죠. 제국. 그리고 이 제국이 식민지 국가의
식민지 국가에 자신의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화하겠다는 거죠. 마치 일본이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이런 현상은, 그러니까 제국이 식민지에게 뭔가 문화를 전파하면서 동화하겠다라는 건 무슨 주의지? 라고 하면 답이 제국주의야 라고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단어들에 대한 뭐 기본적인 지식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가 거저먹는 문제가 아니라 공부하는 문제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런 건 공부하려고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너무 양이 방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저라면 이런 단어들을 네이버에서 찾아봐서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캐년. 이 캐년이라는 사람이 스포츠에 참가 유형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에 참가하는 방법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우선 요거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캐년이라는 사람의 이론을 몰라도 요거만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일탈적 참가라는 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탈적 참가라는 건 참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스포츠의 룰을, 규범을 어기면서 참가한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탈이란 단어를 알면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행동적 참가라는 건 몸으로 뛰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몸으로. 그래서 뭐 주말에 등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말에 축구를 다른 사람하고 한다든가, 아니면 골프를 치러 간다든가. 행동적 참가. 정의적 참가했는데 정의가 뭐냐면 감정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어떤 팀을 응원해, 어떤 선수 응원해, 나 저 팀 좋아, 이런 감정을 가지면서 스포츠에 참가하면 정의적 참가. 인지적 참가라는 건 스포츠에 대한 지식을 모은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기를 줬으니까 하나씩 연결해 보래요. 우리가 특정 선수의 사인볼을 모아. 왜 모으죠? 나 저 선수 좋으니까. 그 선수 좋으니까 일부러 사인볼을 수집해요. 돈 주고 사기도 하고 교환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건 정의적 참가예요. 그 다음에 특정 스포츠와 관련한 활동을 SNS에서 하는데 잘 모르겠어. 왜 이건 모르겠냐 하면 SNS 활동을 통해서 응원을 한다는 건지, 네, 아니면 지식을 모으겠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응원을 하겠다는 건지 지식을 모으겠다는 건지. 그런데 어쨌든 요거든 응원을 한다 그러면 이건 정의적 참가로 볼 수 있어요. 정의. 지식을 모아 그러면 뭐예요? 인지적 참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상해지잖아. 벌써 답이 왜 여러 개가 나오냐고. 그죠? 정의적 참가와 인지적 참가라는 것이 답으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스포츠 물품에 대한 애착을 가져요. 특정한 스포츠 물품에 대해서 내가 모아. 그러면 이것도 다시 정의거든? 정의 참가예요.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요만큼이 답인데, 그런데 사인볼을 수집하려면 몸이 움직였잖아. 그죠? 그러면 행동했네. 앉아만 있었던 건 아니네. 그러면 행동적 참가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막 어거지로 갖다 붙이면. 근데 일탈적 참가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답이 나중에 수정이 됐는데, 자, 먼저 무슨 답이 발표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답이 1번이 발표되었을 것 같죠. 왜냐하면 문제를 그렇게 내려고 그랬겠지. 참가 유형이 아닌 것은 했겠지. 근데 문제를 내고 봤더니 아이고 에고머니나 잘못 냈네? 그러면 문제를 고칠 수 없으니까 답을 다 맞게 해주던가, 아니면 답이 될 만한 거 다 고르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 3, 4로 답이 수정된 경우예요. 이 경우가. 제가 그랬잖아요. 스포츠 사회학이 문제가 제일 지저분하다고. 그 다음에 지저분한 게 스포츠 윤리학이에요. 제가 이제 또 전공이 스포츠 윤리는 아니고 철학이거든요. 스포츠 윤리학 문제 보면 정말 엉망진창이랍니다. 자, 5번. 보기에서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거트만은 근대 사회를 이렇게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서 이 사람이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근대 스포츠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를 연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이냐면 사회의 변화와 관련해서 중세는 어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으로는 칸트나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나서의 근대 사회는 어땠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 넘어올 때는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때문에 그래요. 중세는 귀족들만 스포츠를 즐겨요. 귀족들만. 그러다가 근대로 넘어오면서 귀족의 스포츠가 대중화돼요. 대중화돼.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가 더 정밀해지고 조직도 필요해지고 룰도 다듬어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뭐 평등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그리고 교통, 통신이 발달하면서 그게 전 세계에 파급화되면서 현대에 오면 세계화가 일어난다.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요. 그런데 거트만에 따르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거트만의 이론을 외워줘야만 해요. 그래야 시험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시험 시간 안에. 근데 뭐 독해력이 좋은 분들, 그리고 문해력이 좋은 분들은 바로 풀 수도 있어요. 자, 스포츠 조직이 어떻게 규칙을 제정하고 대회를 운영하고 종목을 진흥하는 역할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스포츠 조직이 조직화되었다는 거야. 조직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조직화되었다를 찾으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관료화라는 말을 아셔야 돼요. 조직화되려면 위계 질서를 가져야 되고 부서들이 다 나뉘어야 돼요. 더 중요한 부서와 덜 중요한 부서가 나뉘고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야 되고요. 그런 과정을 관료화라고 말해요. 관료화. 합리화라는 말은 뭐냐면 이성적으로 접근이 된다는 거지. 나 너 좋아. 그러니까 너 우리 편. 아니면 나 너 좋아. 너 낙하산 타고 내려와. 그러면 우리 조직에 심어줄게. 이런 게 아니라 그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원칙에 맞게 사람을 선발하고 운영해 가게 되었다. 그런 게 이제 합리화겠죠. 그리고 투수라는 포지션 내에서도 선발, 중간, 마무리 등으로 이제 세분화돼 역할이. 그럼 뭐겠어요? 평등해지는 거예요? 전문화되는 거예요? 당연히 전문화되는 거니까 앞에는 관료하고 답이 3번이겠죠. 자, 관료화라는 단어는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 반드시. 이런 관료화라는 단어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지식을 다 가져요. 못 그러죠. 그런데 처음 보는 단어, 나 이 단어 몰랐어. 그러면 한번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서 뭐 느는 거죠, 뭐. 자, 이 문제는 3번입니다. 좀 빨리 가죠?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그 사회화의 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회화의 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스포츠에 참여해요. 그러면 스포츠에 참여하면 어떤 사람은 스포츠의 그 룰이라든가 바람직한 가치관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스포츠 사회화라는 개념은요, 스포츠를 통해서 바람직한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야 되는데, 이 스나이더는 우선 그러려면 스포츠에 참여가 잘 돼야 되잖아. 그죠?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하려고 해야 되잖아. 라고 하면서 스포츠 사회화를 스포츠에 참여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스포츠 참여로. 그러면 이제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스포츠에 참여가 더 쉬울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스포츠에 참여하기가 쉬울까? 근데 스나이더는 이만큼 세 개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얘기 안 하고요. 참가가 가치 있는 일인가, 가치 없는 일인가 이런 건 아니고요. 참가의 정도, 참가의 정도라고 하는데 얼마나 깊이 있게 참가하는가, 아니면 얼마나 자주 참가하는가 정도예요. 뭐 이제 빈도라고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자주 참가했는가. 그러면 이제 스포츠에 참여하는 그 양이 아니면 횟수가 늘어나고 더 몰입하게 되더라. 참가의 자발성이 높을수록 남한테 끌려간 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참가했을 때 더 잘 참여하더라. 그리고 사회화 주관자라고 하는데, 사회화 주관자라는 건 사회학습 이론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사회학 이론이에요. 스포츠 이론 아니고. 사회학습 이론에선 사람은 학습되는 거예요. 학습이 뭐냐면 배우고 익힌다는 얘기예요. 그럼 배우기 익히려면 누가 있어야 되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영향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그걸 연습을 하든 뭘 하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자기 걸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학습 이론에서 말하는 사회화 주관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영향을 주는 사람을 사회화 주관자라고 보면 돼요. 이게 꼭 사람이 아닐 때도 있어요.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도 배우니까. 어떨 땐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뭔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배우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 사회화 주관자의 위신과 위력이라고 하는데 위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같은 거, 그리고 위력, 그 위세, 위력이 크면 클수록 영향력이라고 하면 돼요, 이건.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러면 사회화가 잘 돼, 스포츠에 더 잘 빠져들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스나이더의 사회화 조건, 네, 참가 빈도라고 하는 게 더 맞고요. 그 다음에 참가의 자발성, 그리고 사회화 주관자의 위력. 근데 참가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7번 버렐, 그리고 로이. 이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스포츠 미디어를 통해서 충족할 수 있는 욕구래요. 우리가 왜 스포츠를 보죠? 저는 집에서 최근엔 당구를 굉장히 많이 봐요. 당구. 저도 언젠가는 당구로 스포츠 지도자를 하나 더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워낙 당구를 좋아해요. 잘 치진 않는데 잘 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구 프로그램을 많이 봐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스포츠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이유가 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뭔데? 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버렐이나 로이가 연구를 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요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인데 여기를 이렇게 보면 스포츠 교육학에 대한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 분, 아니면 교육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조금 눈에 띄는 단어들이 보이네요. 정의, 인지. 정의는 뭐냐면 감성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나 누구 좋아?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누구 좋아하면 누구 응원해? 이런 느낌도 있겠네요. 그죠? 인지는 그것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당구는 뭐지? 당구는 기원이 뭐고? 당구의 공의 무게는 뭐지? 당구의 시스템은 뭐지?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그 다음에 통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함께 묶이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그죠? 함께 묶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보통 스포츠에서 통합적이다라고 하면 사회 구성원들끼리 잘 뭉치려고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볼게요. 스포츠 경기 결과 선수와 팀에 대한 통계적 지식을 제공해 주니까 그 통계적 혹은 지식을 알고 싶어서, 그럼 무엇 요구야 이게? 그러면 인지구나 하면 된다는 거죠. 쉬워지죠, 그죠? 그 다음에 스포츠에 대한 흥분을 제공해주고, 감정적으로 누굴 응원해줘. 이런, 원래는 응원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응원. 원자를 왜 먼저 써? 여기다 쓸게요. 응원하고, 네.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동조해. 그 팀과 동조돼. 이러려고라고 하는 게 더 맞는데, 어쨌든 흥미와 흥분도 감정적인 측면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정의가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사회 집단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려고 오니까 여기는 통합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인지, 정의, 통합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골라주면 4번이구나 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요, 버렐이나 로이를 몰라도 돼요. 정의, 인지라는 단어를 차라리 아세요. 정의, 인지 워낙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실 거니까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엔 8번입니다. 그럼 보기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걸 볼게요. 이거는 미디어 이론이에요. 미디어 이론. 스포츠 이론 아니고 미디어 이론이에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통신망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런데 이 통신망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돼요. 왜냐하면 도서지방만 가도, 섬지방만 가도 이 통신이 잘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제 친구가 사는 동네는 거기는 섬도 아니에요. 근데 육지의 끄트머리이긴 한데 섬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같은 집안, 그 친구네 집안이 집이 되게 크거든요. 그 집의 어떤 부분에 가면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가 안 걸려. 그래서 전화 걸려면 밖에서 이렇게 산책하고 그러다가 계속 그쪽으로 가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만약에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면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든가 가능성이 낮아지고, 요즘은 통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 부분에서 약점이 생겨버리죠. 그게 사회 계층을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그래서 이 통신,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개념으로 이 통신에 대한 접근, 네. 망에 대한 접근, 이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뭐 이런 거네요. 누구나 시청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선수의 사생활 중심으로 대중을 자극하고, 난 누구 숨쉰채로 발견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싸구려 언론들 있잖아요. 그 쓰레기 언론들. 뭐 누구의 여자친구의 볼륨이 어떻고 있던 거나 하고 있고 막 이런 거 제목으로 났고,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흥미 위주의 보도를 뭐라고 하냐면 옐로우라고 해요.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해요. 알고 있어야 돼요. 옐로우 저널은. 옛날에 신문 많이 팔아먹으려고 미국에서 어떤 신문사가 신문지 안에, 종이 신문지 안에 노란색으로 만화를 그려가지고 넣었대요. 사람들이 신문은 도찐 개찐이니까 A 신문사나 B 신문사나 거의 비슷하니까 그 만화를 보려고 그 신문을 샀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만화가 더 중요해져 버리는 거예요. 흥미를 끌기 위한 만화가. 거기서 나온 말이 옐로우 저널리즘이에요. 거기서 이제 나온 말. 그래서 쓸데없이 흥미 끌려고 어그로 끄느라고 엉뚱한 제목 달고 엉뚱한 기사 달고 막 이런다는 거. 그죠? 그러면 여기는 옐로우 저널리즘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독점 중계하자는 얘기가 맞을까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접근하게 하자라는 게 맞을까요? 보편적이라는 말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늘 누구나. 아시겠죠? 이게 보편적 접근법이에요. 마침 거기다 표시했는데 그게 답이네요. 그죠? 자, 옐로우 저널리즘이에요. 뉴 저널리즘이라는 건 새로운 보도의 방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달, 우리의 매체들의 발달, 이것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저널리즘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프로스포츠의 제도, 보기에서 설명하는 프로스포츠.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우리가 8번 하고 있는 거 맞죠? 응? 아닌데? 9번이네? 네. 네, 9번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프로스포츠 제도는 뭐냐면, 프로스포츠 구단이 소속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이제 단물 다 빨아먹은 거지. 네, 자유계약 하지 못하게 묶어버리고 장기 계약한 다음에 다 단물 빨 때까지 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수를 상품처럼 다른 구단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단한테 해당 선수를 양도받을 의향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얘 데려갈 사람이라고 묻는 거예요. 기량이 떨어졌거나 나이 많아졌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선수를 방출하는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보류 조항, 네, 다른 팀하고 계약하지 못하게 묶어놓는 거고요. 웨이버 조항, 요게 답이에요. 이게 선수 대리인, 이거는 이제 선수 대신에 협상에 참여하는 사람이죠. 에이전트. 저는 체육학과를 이제 꿈꾸시는 분들, 아니면 체육학과 출신이신 분들, 그냥 꿈을 조그맣게 잡고, 코치 생활하겠다. 아니면 헬스클럽 정도 운영하겠다 하지 마시고 여기에 도전하시면 어때요? 영어 공부 좀 하시고 경영 공부 좀 하시고 한 다음에 에이전트 해보시면 어때요? 요즘 아예 이 학과가 있어요. 건대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 마케팅 학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각 대학에서 이렇게 그 학과를 넓히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 에이전트라고 해서 FA라고 하죠. 네,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는 거 이런 거죠. 보류 조항에서 이제 풀리는 거죠. 얘네는 건드리면 안 돼. 우리 선수야. 라고 묶어놨다라면 이제 그런 기간이 끝나요. 그러면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거예요. 답은 2번이에요. 10번이에요. 스포츠 일탈의 순기능에 관한 사례로 적절한 거. 자, 여기서 또 일탈이란 단어 모르면 곤란합니다. 제가 22년도 강의에서도 일탈이란 단어는 했습니다.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탈이에요. 근데 일탈은 벗어나는 거니까 나쁜 건데 순기능이 있어요. 순기능이. 예를 들면 권투 선수가 팔꿈치로 왜 때리면 안 돼를 궁금해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왜 태클을 해서 팔을 꺾으면 안 돼를 궁금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UFC라는 경기를 못 볼 거예요. 못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런 궁금증을 가진 거야. 왜 팔꿈치로 때리면 안 되는데, 왜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면 안 되는데, 왜 목을 조르면 안 되는데, 그죠? 그거는 분명히 그 스포츠에선 일탈이었는데 그런 일탈들을
친정 궁금했던 사람, 그리고 일탈들만 묻고 사먹 경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사람들이 돈을 낸 거고, 그래서 이제 UFC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스포츠가. 그러면 그건 새로운 스포츠에 대한 순기능으로 작동한 거잖아요. 그 일탈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순기능에 관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좋은 거네. 긍정적인 거네. 자, 승부조작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보고 많은 선수들이 저거 나빠. 경각심. 저거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 이건 순기능이죠.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허용된 주먹 다짐은 잠재된 공격성을 순간적으로 그 순간은 해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그죠? 그럼 이건 순기능이네. 그런데 스포츠에서 선수들이 약물 복용이 지속되면 경기의 공정성이 훼손돼 버린대요. 페어플레이가 아닌 게 되지. 그럼 이건 순기능이 아니네. 그죠? 그 다음에 높이뛰기에서 배면뛰기 기술의 창안은 기록 정신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아마 높이뛰기가 처음에는 배면뛰기, 이 등으로 뛰는 그 기술은 금지됐었나 보죠. 아니면 원래 룰에서 벗어났나 보지. 그런데 그 기술이 이제 기존의 룰을 벗어난 거고, 그게 새로운 어떤 그 경기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순기능이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이 순기능, 역기능 나오면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말 고르시면 역기능, 좋은 말 고르시면 순기능. 자, 11번. 이것도 많이 나와요. 자, 스크랜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렝트예요, 스트렝트. 스트랭크. 왜 그런 단어 있잖아요. 몇 개. 항상 단어 발음하면 틀리는 거. 저는 키친하고 치킨이 항상 헷갈리고, 에레베스트하고 에베레스트하고 항상 헷갈리고요. 그리고 스튜어디스하고 스튜디어스하고 항상 헷갈려요. 발음이 잘 안 돼, 그런 단어들은. 자, 어쨌든 스트랭크라는 사람이 그 스포츠 사회학자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제시한 국제 정치가 있는데 거기서 스포츠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이건 되게 유명한 이론이고요. 스포츠 사회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외교적 도구로 사용되는데요. 외교적 친선의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서로 친해지고 싶으면 우리 축구 한 판 할까? 이런 식이에요. 남북한 관계 생각해 보세요. 남북한 관계가 좋았을 때는 축구 경기를 해요. 스포츠 교류를 해요. 싫어지면 어떻게 되죠? 서로 사이가 나쁘면 안 해요. 요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친선의 도구다. 그 다음에 정치 이념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정치 이념을 선전해요. 어떻게? 스포츠팀을 막 응원해요.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래요. 스포츠팀을 막 응원하고 지원해요. 국가대표 선수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공하게 만들어요. 승리하게 만들고 이걸 우리 거야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가 해낸 거야. 그러면서 그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정당화해요. 그걸 정치 이념을 선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위를 선양하게 한다라는 건 무슨 말인지 말 안 해도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 항의의 도구로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외교적 항의라는 게 뭐야?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아. 나 니네하고 별로 가깝게 지낼 생각이 없다. 그러면 교류를 중단해요. 스포츠 교류부터 중단합니다. 지금 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 대한민국의 축구 강국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뭡니까? 그러면 이건 뭐야? 국위 선양이지. 국위 선양. 선양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서방 국가들이 참여를 안 해요. 서방 국가들이. 이때 냉전이거든. 냉전에 이제 거의 끝 무렵이에요. 끝 무렵. 냉전이 종식된 획기적인 냉전의 종식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 그게 뭐냐면 서울 올림픽이에요. 88년 서울 올림픽. 서방 국가들하고 동구권 국가. 서방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진영, 동구권 국가는 공산주의 진영. 제발 전화로 따지지 말기. 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였던 88 올림픽에선 동구권과 서구권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냉전의 종식을 알렸어요. 그러면 이제 요건 뭐야? 나 니네하고 안 친할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적 항의. 그 다음에 뭐예요? 나 지지배우 정당성과 우월성을 과시하려고 그랬어? 그랬구나. 그럼 정치 이념 선전하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야? 4번을 골라주는 게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이에요. 12번. 12번 문제는요, 정말 그야말로 사회학 문제예요. 스포츠와 0.01도 관련이 없어요. 0.01도.
부르디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회학자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하게. 부르디에 모르면, 죄송한데, 무식한 거예요. 부르디에를 모른다? 그러면 사회에 너무 무관심하신 거예요. 사회 현상에. 사회에 계급이 있어요. 계층이라는 게 존재하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뭐, 지위도 달라지죠. 직업도 달라지죠. 그리고 삶의 형태도 달라지죠. 그걸 계층이라고 해요. 마르크스는 그 계층이라고 안 하고 계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급의 분류가 왜 생기냐?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자본을 너무 많이 가졌고, 그리고 그 노동자 계급을 피 빨아먹으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주아, 그 자본가 계급을 부르주아라고 하는데, 부르주아 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를 주창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서구 자유 자본주의 국가들을 보니까 계급이 그렇게 막 나쁜 것 같진 않아.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자본의 소유만으로 계층이 나뉘는 게 아니라 계층이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스 베버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계층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죠. 그러다가 부르디에는 다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꼭 돈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라고요. 계층이 나뉘는 이유가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래서도 계층이 나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집안이 있어요. 교육을 안 시키는 집안보다는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집안들이 계층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뭐 좋은 문화적인 행동들, 네, 아주 고상한 행동들 이런 걸 습득시키게 돼. 그러면 그걸 체화된 문화자본을 가지게 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물화된이라고도 하고 객체화된이라고 해요. 저가 이제 보는 논문에서는 물화된이라고 말이 하거든요. 물화된 문화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모으는 대신에요, 멋진 그림을 모아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책을 모아요. 그래서 책을 읽혀요. 아니면 그림을 감상하게 해요. 이 그림을 사가지고 이걸 되팔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런 그림 자체가 그 자신의 문화적 소양을 높인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를 그 집에 걸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좋은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책 같은 거예요. 그런 걸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층이 또 달라지는 것 같대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화된 문화자본이라는 것을 또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즘에 들어서 계층이 높아지는 사람들은요,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학위가 많아요. 학위가. 아니면 자격증 많이 따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격증 따는 것도 이 제도화된 문화자본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문화적인 요인들도 자본의 한 종류야라고 말해요. 물론 이 사람은 돈도 자본의 한 종류라고 말해요. 돈도. 그런데 돈만이 아니라 이런 문화적인 요인들도 자본이야 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체화된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건 아무 말 대잔치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그 중에 뭐냐고요, 이게. 이건 이제 스포츠에 적용해놨네요. 테니스를 가르쳐요. 이런 집에서, 그 부잣집에서, 상류계층에서 테니스를 가르쳐. 그러면서 테니스의 경기 매너를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활동처럼 몸으로 이걸 체득하게 돼요. 좋은 경기를. 근데 여기 벌써 써 있어. 문제 잘못 냈다. 획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번 획득된 건 남한테 전이하거나 교환하는 게 어려워. 모계라는 거예요. 모계. 그러면 이거는 체화된이라고 하면 돼요. 매너 같은 거 익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번까지 넘어갔고요. 이번엔 13번입니다. 투민 얘기가 또 나왔네요. 투민이라는 사람도 스포츠 계층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스포츠 지도자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말씀 좀 꼭 전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걸 2015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제발 딱 한 번만 국어 사전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국어 사전을 한 번만 찾아봐 주세요. 편제가 뜻이 뭐냐? 편제라는 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원의 편제성 그러면 특정한 자원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몰려 있어. 다른 지역에 있지 않아. 지구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히토류 같은 것들이 편제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만 있어. 이게 편제고, 반대로 어디서든 발견돼. 어디서든. 그게 어디서든 놓여 있어. 펼쳐져 있어. 그럼 그게 보편이에요. 이거와 이거는 완전히 반대말인데, 이 스포츠 지도자 시험을 내는 사람들이 어휘력이 개떡인 거지. 진짜 엉망진창인 거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내고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가르치지? 누굴 가르치지? 한 번만 찾아보면 되는데 한 번도 의심을 안 한 거잖아요. 한 번만 알아도 돼. 편. 어느 한쪽에 편을 해요. 편 쪽에 존재해. 그러니까 끼부러져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랑 완전 반대말인데, 그래서 지금 2015년부터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안 고쳐지고 있어요, 얘는. 문제는 그러면 보편성, 편제성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밤이면서 낮인 것은 이런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건 지우고 보편에만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혹시 저희 책 말고, 단박에 오름 말고 다른 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좀 확인해 주세요. 아직도 거기에 보편성, 편제성 이런 것들이 같이 있거나 아니면 편제성만 있는데, 그게 뭐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뭐 보편적으로 존재라고 설명되어 있으면 그 책은 내용을,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내는 출판한 책입니다. 그 책은 좋은 책이 아닙니다. 네, 그런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자, 어쨌든 꼭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 책으로 공부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보편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스포츠들이 인기 종목하고 비인기 종목으로 구분되죠. 그죠? 어느 나라든 그런 종목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핸드볼 같은 경우가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 게임 때만 반짝 인기 있다가 인기가 줄어들어요. 근데 축구는 늘 인기잖아요. 그럼 스포츠에는 그런 현상이 늘 있어요. 비일비재하다라고 하죠. 한두 건이 아니다, 많다. 그럼 이거는 보편성 맞아요. 그 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운동선수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는 어때요? 과거에 비해서 운동선수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인데, 이거는 맞는 거 반, 틀린 거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인기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건 대답을 함부로 못해요. 요거는 비인기 종목. 의 선수들의 지위는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활동을 중간에 그만두잖아요. 그 다음에는 종합격투기 같은 경우에 격투 종목이라고 하죠. 그냥 격투기라는 거로 하고, 체급에 따라 대전류와 중계급류의 차이가 있어요. 체급이 높을수록, 그거는 권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종합격투기라고 하지 말고, 이러면 보편성이 좀 사라지니까 격투 종목은 체급에 따라 대전류와 중계권류의 차이가 있다. 네. 그래서 헤비급들 같은 경우에 훨씬 더 높은 그 대전료를 받고요. 그리고 그 가벼운 종목들은 중계권료도 싸고 대전료도 싸요. 이거는 어떤 그 격투 종목에서나 흔히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계층에 따라 스포츠 참여 빈도, 유형 종목이 달라지고,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더라라고 했어요. 주더라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어때요? 계급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 참여 빈도, 그 다음에 유형 종목이 달라지고,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이건 보편성의 얘기처럼 보이긴 해요. 그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그런데 요거는 답이 여야 하는데, 맞다. 그 말씀을 드리려다 까먹었구나. 자, 요것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요것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런데 이 스포츠 지도자에서 이 분들이 발표한 답은 기역과 디귿이었어요. 답을 2번으로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의 제기를 했었어요. 이것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돼 라고 했는데,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냥 답이 기역, 디귿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얘기를 설명드리면서, 이거는 답을 2개로 봐야 돼. 원래 투미는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원래 보편성이라는 건 그런 뜻이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답을 2개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23년도에 시험 문제가 엉망진창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네, 14번. 이거는 집합행동이라는 이론인데, 집합행동은 관중, 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떨 때 보면 관중들이 이상하게 과열되어서 경기 중간 아니면 경기가 끝난 다음에 폭동에 비슷한 난리를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관중낭동이라고도 하고요. 집합행동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제 난동하고 집합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는데 우선 전염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 그대로 보이죠? 한 명이 난동을 부리면 그게 전염이 되어서 쫙 퍼져버린다는 이론. 규범생성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한 명이 난동을 부리네? 꼴 보기 싫은 거야. 나는 지금 이 깨끗하게 조용하게 그 스포츠를 즐기고 싶은데 얘가 떠들어 이 자식이. 그러면 사람들이요 갑자기 화를 내요. 얘네한테. 그래서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그 올바른 규범을 가르치려고 해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왜 문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신 있는 사람들. 그 살 디릭디릭 찐. 그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술을 마시면서 난동을 부리고 옷을 막 벗고 그러면서 문신과시하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그리고 경기를 방해하고 경기 관람을 방해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참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두들겨 팬 적이 있어요. 두들겨서 되게 그 망신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쫓겨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 규범생성 이론이라는 거예요. 누가 떠들면 올바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관중들이 한꺼번에 난동을 일으켜버리는 경우가 있다. 수렴 이론이라는 건요. 수렴이라는 거는 점점 뭔가가 그 난동들이 쌓이는 거예요. 이것저것의 이유가 여러 개로 쌓여가지고 그게 한 번에 빵 터져버린다. 그러면 수렴 이론. 그 다음에 부가가치 이론이라는 건 그 경기가 있기 전에 원래 난동이 일어날 만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쌓여 있는 게 많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경기 중에 한꺼번에 터지면 경기 이후의 요인이 영향을 주어서 그게 새로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부가가치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볼게요. 자, 어제 봤어? 와, 관중 폭력 대단했어. 그래. 나 그 경기장에서 봤는데 관중들이 야유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관중의 폭력이 일어났어. 자, 요거는 수렴 이론으로 볼 수도 있고 전염 이론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점점 커졌으니까 뭐 그냥 둘 다라고 볼게요. 니은 경기 이전에 이미 관중들이 인종차별 같은 사건들 이런 것 때문에 열받아 있었나 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부가가치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것하고 요거 중에서 답을 골라야만 하는데 지금은 3번 쪽이 더 답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렴 이론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경기 중에 막 생겼다가 그게 점점 한 자리에 모여서 빵 하고 터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3번 전염 이론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은 매기, 그 다음에 서덴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스포츠 노동 이주예요. 이거는 이제 스포츠 사회학의 마지막 단원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요. 최근에는 스포츠 선수들이 국경을 넘어들면서 다른 나라, 다른 대륙에 가서 경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리그를 막 옮기고 가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그리고 이제 김연경 선수와 같은 배구 선수들이 대표적인 노동 이주의 경우예요. 그리고 노동 이주를 다른 말로는 노마드라고도 합니다. 스포츠 노마드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노마드는 원래 유목민이란 뜻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주민,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노마드들의 종류가 많다는 거지, 스포츠에도. 그래서 개척자가 뜻이 뭐냐? 그 다음에 정착이 뭐냐? 귀향은 뭐냐? 유목은 뭐냐만 아시면 돼요. 개척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개척이겠지. 그곳에 그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가서 처음 시작하는 거지. 그 스포츠를. 그래서 이제 스포츠를 처음 보급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대화 시기에 선교사분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 스포츠는 거의 접하지 않았는데 야구, 축구, 스케이트 막 가지고 오죠. 장비들 가지고 와서 보급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개척자라고 보시면 돼요. 정착, 완전히 이민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귀화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경우들,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 곳을 찾아서 거기에서 스포츠 활동하는 사람들, 귀화해서 스포츠 활동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귀향민,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추신수 선수 생각하면 되고, 유목민은 리그를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김연경 선수가 대표적이에요. 시즌 하나 끝나면 다른 리그로 옮겨가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용어만 아시면 돼요, 용어. 답은 뭐예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겠다, 그죠? 개척자가 아니라 이거는 금전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유형은 이 노동이주에서는 별로 중요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6번. 네, 16번. 코클리의 스포츠 일탈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억에서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 이 스포츠 사회학 문제를 내놓은 사람들이요. 이런 분들이 어떤 이론을 인용을 할 때 그 이론의 핵심이 뭔지, 주변부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이렇게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의 결론 부분, 네, 그리고 결론을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논문 원래 그렇게 쓰는 거니까. 그런데 주변부를 건드려 놓고 이게 뭐게라고 막 20곡에 내듯이 그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려요. 네. 그러면 이제 코클리가 스포츠 일탈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일탈이 왜 일어나? 그 다음에 일탈의 형태는 뭐야? 뭐 이런 정도를 문제를 내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탈의 기능은 뭐야? 근데 갑자기 일탈이 상대적 접근이야? 절대적 접근이야를 내요. 네. 그러면 이제 상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상대적이라는 게 때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일탈인지 아닌지가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절대론이라는 건 어떤 행위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조건 이건 일탈이야 라고 정해져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스포츠 일탈이 용인되는 범위는 사회적으로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라고 했는데, 차라리 여기에 각각의 사회마다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라고 했으면 더 정확해요. 그러면 이제 일탈은 어떤 사회에서는 일탈인데 어떤 사회에서는 일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문장이 더 쉬운데, 이런 단어를 빼먹어 버려요. 이게 키워드거든. 근데 그걸 빼먹어 버리고 이렇게 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헷갈려지는 거지. 그리고 주변부에서 문제를 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든 이제, 그러면 각각 사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아마 여기는 상대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죠? 그 다음에 과훈련이 뭐예요? 오버트레이닝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버틸 수 있는, 자기 신체 능력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과잉동조 중에 하나예요. 과훈련도 시험 문제 많이 나요. 과잉동조라는 게 어떤 스포츠 룰의 과잉으로 동조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짓을 하는 것. 네. 승리하기 위해서 상대방 선수의 부상을 입혀버리는 일, 이런 것을 과잉동조라고 하기도 하고, 과훈련도 과잉동조라고 해요. 그런데 과훈련은 어쨌든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긍정적 일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상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첫 번째 상대론적 접근 골라내고, 그 다음에 과잉동조 골라야 되죠. 그럼 답이 4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 보겠습니다. 스포츠 사회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꼭 야바위 하는 것 같아. 막 헷갈리게 속았지? 막 이러려고.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해요. 사회학습 이론의 관점이라는 것만 하면 돼요. 사회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야 라는 이론이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그러면 사회학습 이론은 배우고 익혀야 해. 그러면서 사회가 원하는 바람직한 규범 같은 것을 익히는 거야 라는 거고요. 이 사회학습 이론에서는요,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상과 벌, 뭐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상과 벌.
그리고 그 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작동한다라고 봐요. 근데 여기 문제가 조금 잘못 나와 버리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관찰에서 모방해라고 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델링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관찰학습이라고도 해요. 관찰학습. 원래는 이 관찰학습이라든가 모델링은 사회학습 이론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어떤 스포츠 사회학 그 교재 같은 거에 보면 이거랑 이거랑 완전히 다른 거야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원래는 사회학습 이론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델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타자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요 타자론. 주요 타자가 뭐냐면 사회학습에 영향을 주는 주변 사람 중에 영향력이 큰 존재들을 주요 타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따로 뽑아서 이렇게 설명하면 주요 타자론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개념들이 다 사회학습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상벌론이 있네. 상과 벌을 활용해서 강화와 처벌, 강화를 이뤄내지 라고 말해요. 그럼 요거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방이 일어날 수도 있어. 학습의 과정에서 누구 본받을 수도 있지. 네, 누굴 본받냐면 주요 타자를 본받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이거 맞는데 그 다음에 사회화 주관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어. 사회화 주관자가 뭐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TV와 같은 매체들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배울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여기 개인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스스로 학습하고 변화한다가 아니라 누구한테 배운다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회학습 이론은 학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가 틀려요. 자, 17번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이에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의 정치적인 속성은 뭘까? 라고 했습니다. 스포츠의 정치적인 속성은. 그러면 이제 에이즌이라고 자꾸 한다? 에이즌이 맞는데? 이상하죠? 세이지에 의하면 다양한 팀, 리그, 선수단체, 행정기구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불평등하게 배분된 자원과 권한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권한을 가지려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스포츠 조직 안에서도. 스포츠 조직이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부서들이 있잖아요. 지위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지위들이 더 많은 자원과 권한을 가지려고 돈이겠지 뭐. 우리 월급 더 받을 거야 뭐 이런 거겠지. 우리가 더 힘쓸 거야. 이래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럼 싸운다에 해당하는 것만 고르면 됩니다. 네, 권력투쟁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조직은 잘 안 변해. 보수적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조직 한번 바꾸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스포츠 팀에 짱 하나 바꿔내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안 나가잖아요. 지가 분명히 실수한 것 같은데도 안 나가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막 모아서 팀을 꾸려버리잖아요. 그 조직 안에서. 그래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죠. 그게 권력투쟁의 관계고요. 그러면서 보수성이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이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상호 의존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직들은 서로 상호 의존적이긴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싸운다. 그러니까 권력투쟁이죠. 제가 지금 말을 제 입장에선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이 엄청 느리답니다. 그래서 그 성격 급한 분들이 저하고 말씀 나누면 막 말 끊고 답답해서 그러는데 최대한 빨리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쉬고 있어요, 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적어도 구독하고 좋아요는 한 번씩 누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눌러주시죠, 그냥. 자, 이제 보기에서, 아이고, 바보 아냐?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맥퍼슨이라는 사람의 스포츠 미디어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럴 때 이제 그 공부가 조금 덜 되신 분들은 맥퍼슨이라는, 나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겁을 먹을 수 있는데, 이건 일단 제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미디어와 관련해서 미디어 이론은요,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적어도 개인차 이론, 사회범주 이론, 문화규범 이론, 사회관계 이론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 뭐냐? 개인차 이론, 미디어의 이게 원래 이 이론이 맥퍼슨이 스포츠 사회학자가 아니에요. 그냥 사회학자거든요. 그냥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대중매체, 미디어에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근데 스포츠 사회학자들은 이걸 자꾸 스포츠 미디어 이론이라고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하면서.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어떤 매체에 사람들마다 접근하는, 뭐 누구는 이런 매체를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매체를 좋아하고, 예를 들면 핸드폰도 요즘 매체가 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PC가 매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TV가 매체가 되고 있는데, 어떤 매체에 접근하는가의 문제도 있지만 그 매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채널이 있고요. 그죠? 채널마다 그 특성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신문사 같은 경우에 조선일보에서 운영하는 채널도 있고 중앙에서 운영하는 채널도 있고요. 그리고 YTBN 이런 데도 있고요. 그죠?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채널이나 채널에 접근하는 이유는 개인마다 각각 달라. 개인차가 있어. 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개인차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범주 이론이라는 건 가만히 보니까 이건 개인의 특성도 있지만 사람들을 종류별로 묶어봤어. 여자끼리, 아니면 연령대로, 연령이 높은 사람은 어떤 거. 요즘 연령 높으신 분들이 유튜브를 그냥 그렇게 보신다면서요. 젊은 사람들도 유튜브 보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그렇게 보신다네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근데 그 유튜브 뉴스 중에 그 사이비 뉴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는 뉴스들. 자, 근데 어쨌든 범주를 묶었더니 누구는 그러더라, 이런 부류. 여자들은 이런 매체를 좋아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청소년이 이런 매체를 좋아하더라.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을 범주화해서, 유형화해서 그 매체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더라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사회 범주 이론. 매체를 통해서 그 사회의 문화와 규범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 라는 게 문화 규범.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고 사람들하고의 동질성을 만들어가라고 하면 사회관계 이론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래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스포츠 사회학에서 문제 내는 분들은 이게 핵심인데, 지금 막 드렸던 말씀이 핵심인데 그 핵심이 아닌 다른 주변부, 중요하지 않은 것 갖고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엉뚱하게 만들기도 해요. 엉뚱하게. 지금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개인의 스포츠 소비 행태가 주요 타자의 가치와 소비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 문장을. 대중매체를 통한 개인의 소비 행태는, 그러니까 대중매체의 어디에 어떤 그 대중매체를 통해서 스포츠에 접근하는가는 주요한 영향을 주는 주요 타자, 중요 타자라는 말 아까 했었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원래는. 그 중에서 주요 타자론이에요. 타자론인데, 너무 주요 타자론이 있어. 그 다음에 스포츠 수용자의 역할로의 사회화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받은 스포츠 소비에 대한 승인 정도가 중요하기 시작. 뭐 말이냐고 이게 도대체. 네.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의 영향관계 속에서 스포츠 미디어에 대한 접근의 방식이 달라진다 정도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 말을 너무 못 만들어서 그래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다가 아니라 누구의 영향을 통해서 달라진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이제 사회 범주도 아니겠죠? 그죠? 사람을 묶어놔서 분류했다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사회를 통해서 뭔가 바람직한 규범을, 미디어를 통해서 바람직한 규범을 받아들인다는 내용도 없죠? 이것도 아니죠. 사회관계 이론은 다른 사람에게 관계를 만들고 관계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하는 과정, 그런 걸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 속에서 미디어를 선택하게 되더라라고 해석을 해주고, 요거 정도를. 그래서 이제 사회관계 이론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출문제만 풀고 제가 조금 아까 드렸던 짧은 요약만 가지고 문제가 풀리진 않을 수 있어요. 여기 선택지를 이런 식으로 보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이 문제도 또 개판 1분 전이었습니다. 개판 1분 전. 이게 답이 없는 문제예요. 아니, 답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다답인 문제예요. 이분들이 문제를 낼 때 뭔가 이론은 아는 거야. 갈등 이론이라는 게 있는 건 아는 거예요. 구조기능론이 뭔지는 알고, 비판 이론이 뭔지를 알고, 상징적 상호론이 뭔지를 아는데 그 이론들의 진짜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론의 진짜 핵심이. 그러다가 문제를 막 내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냈는데 알고 보면 그 이론들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답이 없어요.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답이에요. 볼게요. 일상에서 특정한 물건을 우리가 소비해요. 어떤 사람은 명품 가방을 든다? 어떤 사람은 불필요한데도 굉장히 큰 차를 몰아요. 롤스로이스 뭐 이런 걸 몰아요. 그건 자신의 계급의 위치를 상징화하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상징적인 어떤 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뭐 물건을 통해서 자신을 상징하려 한다는 게 상징적 상호관계론이라는 개념이에요. 상징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나를 좀 우대해줘. 응? 우대해줘. 라고 요구한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이게 답이야. 근데 자원과 시간의 소비가 요구되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계급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난 여유 있어. 나는 그러니까 골프를 치는데 나는 니네들이 일하는 시간에 나는 놀면서 골프 칠 수 있었어. 왜? 난 돈이 있거든. 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기도 하지만 그게 요거이기도 해요. 요거. 갈등 이론이기도 해요. 갈등 이론이기도. 그 다음에 이제 고가의, 그래서 갈등 이론이 되잖아요. 요거 하고 갈게요. 고가의 스포츠 용품이나 골프 회원권들의 과시적인 소비 양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게 또 계급 이론이에요. 갈등 이론은 다른 말로 하면 계급 이론입니다. 계급 간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런 현상을 비판하게 되면 비판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비판 이론에도 속해요.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물건을 소비하면서 계급을 가지고 뭐 계층을 가지고 막 이러는데 이게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가 되기도 해 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복잡하게 하면 구조기능론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 응? 사회의 계급과 계층이 있고 그 계급과 계층이라는 것 자체도 사회를 유지하고 구성하는데 뭐 한 요소가 되거든 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갈등 이론에서도 얘기하고 구조기능 이론에서도 얘기하고 비판 이론에서도 얘기하고 비판 이론은 갈등 이론하고 상당히 유사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도 얘기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 나온 문제고요. 20번 문제는 뭐 아주 문제를 만들 땐 그랬겠죠. 보기도 만들고 그러면서 나 멋진 문제를 만들었어 했지만 알고 보니까 답이 없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답이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23년도가 특히나 아주 무지막지하게 이상한 문제가 많이 나왔던 연도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0번 문제였어요. 어때요? 기출 문제를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기출문제를 들으실 때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저희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겠죠. 뭐 당연히 그죠? 그리고 저희 인강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저희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맹세코 장담하는데 자, 지금 유튜브든 어디든 다 좋습니다. 무료로 오픈되고 있는 기출문제 강의를 다 들어보시고 지금 이 강의보다 더 나은 강의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봐주세요. 네, 그냥 3번입니다. 네, 4번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강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